자, 65회 조사용 기출 문제 3 법인세 조사 문항 4번 보겠습니다. 문제 한번 빨리 같이 읽어볼까요? 문항 4 주식회사 국세의 지급이자와 가지급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자, 1년은 365일이라 가정한다. 양가로 1번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 자, 이자 이렇게 3개가 있는데요. 차입금이 3개가 있는데 17%짜리 이자율은 지급이자는 850만 원, 차입금 족수는 이렇게 182억 5천만 원. 비고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다라는 거예요. 연 16% 이자율인 거는 지급이자는 1,600만 원이고 차입금 족수는 365억.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 800만 원을 포함한다라고 하죠. 자, 15%짜리는 어때요? 지급이자 1,800만 원, 차입금 족수는 438억. 자, 이거는 공장 신축 차입금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에. 자, 차입금은 모두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차입한 것이며 사업 연도 중 차입금 잔액의 변동은 없다. 단기말 현재 공장 신축은 진행 중이며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일시 예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는 500만 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 이어서 페이지가 뒤에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 있습니다. 몇 페이지죠? 35페이지입니다. 우리 교재 35페이지로 넘어오세요. 양괄호 2번 업무 무관자산 등의 내역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업무 무관자산 가액 취득가액은 2천만 원입니다. 취득일은 2019년 7월 1일이고요. 자, 영업부 직원, 지배주주 등은 아닙니다. 그 직원이에요, 그냥. 영업부 직원에 대한 전세자금 대여액 5천만 원. 언제 대여해줬나요? 대여일 2020년 7월 1일이네요. 자, 이 문제 푸는 시점은 21년이니까 작년에 빌려줬다. 그 말입니다. 단, 인정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은 생략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문제 같이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일단 문제 4번은 잠깐만요. 요걸 둘이 붙여놔야지 읽기 편하겠다. 그죠? 42번, 42번, 43. 오케이. 됐습니다. 자, 여러분 앞으로 33페이지 보세요. 33페이지. 자, 여러분 33페이지는 우리 문항 4번. 33페이지의 문항 4번은 여러분 뭐에 관한 문제죠? 일단 자,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65회 회차에서는 여러분 소득세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죠. 그죠? 사업소득 하는 거니까 사업소득과 법인세는 기본적으로 유사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자,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은 기본적으로 뭐였어요? 소득세에 있는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과 법인세에 있는 이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규정 기본적으로 아주 유사합니다. 차이점은 뭐가 있었죠, 여러분? 차이점은 자, 일단 지금 여기 제가 화면에 띄워놓은 이 페이지 있죠? 이 페이지가 33-2페이지입니다. 33-2페이지. 자, 여기 보이는 이게 뭐예요, 여러분? 법인세법. 법인세법상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에 관한 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뭐부터 부인할 것인가? 라는 건데. 자, 소득세도 비슷했었죠? 하지만 뭐였어요, 여러분? 뭐가 달랐지? 소득세는 여기 두 번째 있는 비실명 채권 증권의 이자 이 항목이 없었죠? 하지만 여러분 1순위와 2순위는 비슷한 느낌이잖아. 채권자 불분명사채 이자, 비실명 채권 증권의 이자 이거는 뭐야? 채권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거나 뭐 비실명이거나 비슷한 느낌이죠? 명확하지 않다는 거야. 특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자를 받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하지만 뭐다? 소득세에서는 비실명 채권 증권의 이자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한테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것까지 뭐 다 복잡하게 왜 그런지까지 설명할 필요 없고 몰라도 돼요. 다만 비실명 채권 증권의 이자는 누구나 봐도 여러분 어때 느낌이 뭔가 부당해 보이죠. 요즘 다 금융실명제고 다 실명으로 거래하는데 금융거래를 자 비실명 채권 증권의 이자는 왠지 딱 뭐랄까 딱 봐도 얘는 송금으로 인정하면 안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 그죠? 제가 항상 강조하는 뭐다? 감성회계 딱 느낌이 오잖아 얘는. 그죠? 일단 얘는 법인에만 있는 애인데 굳이 얘에 대해서 심각하게 접근하지 않아도 채권자 불분명 혹은 비실명 이렇게 한 세트로 묶어서 머리 갖고 있으면 돼. 얘들은 세무조정도 같아요. 이따가 말씀드릴 거야. 자, 법인에서는 이렇고 일단 여러분 우리는 소득세, 법인세 차이점을 볼 거거든. 소득세에서는 뭐였어요? 소득세, 사업소득 하는 경우에는 뭐다? 2순위는 이게 없었던 거야. 2순위는 뭐였어요? 자,
우리 앞쪽에서 보고 올까요? 제가 요거를 미리 찾아뒀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잠깐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확인해 볼게요. 조금만 찾아볼게요, 여러분. 몇 페이지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 우리가 첫 문항이었나? 자료 1번이었나? 여기는 아니었고 필요경비 쪽이었겠나? 그죠? 필요경비. 자, 여기 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페이지로 말하면은 여러분, 자, 3페이지. 3페이지 우리가 소득세에서 이석유라는 사람의 사업소득을 계산하면서 총수익 금액 쪽은 뭐 부동산, 우리 주택 부동산 임대업이랑 제조업을 하고 있다. 그 두 개를 합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필요경비, 그 사업소득 쪽에 필요경비가 있었어. 제조업을 하는 그 제조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를 계산하는데 어땠습니까? 여기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500만 원이라고 했지. 이거는 공통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1순위야 이게. 그지? 소득세에서는 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가 1순위 필요경비 불산입 항목이고 역시 법인세법에서도 어때?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가 있다고 하면 송금 불산입 항목이라는 거죠. 여기 정리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자, 이 페이지 보면 여러분 여기 몇 페이지야? 4페이지. 4페이지 보세요. 자, 차입금의 이자 중 필요금이 불산입 대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때 말했었습니다. 어때? 기억은 똑같죠? 이게 여러분 순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게 순서인데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는 법인세하고 똑같죠? 지금 우리가 보고 온 거 방금. 니은. 니은이 저기서는 비실명 채권 증가의 이자였잖아. 법인세에서는. 하지만 소득세에서는 개인 입장에서는 그게 발생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는. 이렇게 암기하면 돼. 그냥. 없다. 그래서 그 법인세법에 있는 두 번째 순위는 소득세법에는 적용할 여지가 없다. 그래서 법인세법 세 번째 있는 사항이 뭐였어요, 여러분? 건설자금 이자였죠? 그지? 그게 두 번째로 올라오는 거야, 소득세에서는. 건설자금 이자. 자, 그리고 여러분 일단 맨 마지막 것도 똑같아. 뭐였어요? 4순위 똑같아, 4순위. 업무 무관 자산 차입금의 이자야. 업무 무관 자산 관련한 차입금의 이자예요. 요것도 똑같아. 제일 마지막 순위야. 4순위, 4순위. 법인세에서도 마지막 4순위, 소득세에서도 마지막 4순위야. 자, 제가 그때 말씀드린 거 있어요. 뭐야? 소득세에서만 있는 게 있어. 세 번째 있는 이 초과 인출금에 대한 이자. 여기 only 소라고 적어놨죠? 소를 좋아한다 이런 게 아니고 오직 소득세에서만 있는 요 항목이다라는 뜻으로 여기 적어놓은 거예요. 소고기를 좋아하긴 하지만 죄송합니다. 이런 농담은 안 할게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뭐였어? 말해보세요. 초과 인출금에 대한 이자야. 이건 뭐였습니까,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여기 개인 사업의 경우는 어때? 자기 만약에 돈을 개인 슈퍼마켓을 한다고 해. 거기서 뭐 돈통이 있다고 하면 거기서 가져간다. 자기 돈을 꺼서 대표가 가져갔어. 사업 사장님이 가져갔어요. 그거는 여러분 제재의 대상이 기본적으로 아니라고 했죠. 개인 사업체니까 자기 그 번 돈에 대해서 자기 돈을 가져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 출자금을 회수하는 걸로 볼 수 있고 이익금에 대해서 배당받아가는 걸로도 볼 수 있어. 아무튼 문제 삼지 않아. 다만 여러분 어떤 거는 문제 삼아야겠어요? 슈퍼마켓, 개인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일부는 자기가 낸 돈일 거고 일부는 은행에서 빌려 쓸 수 있겠죠. 물론 무차입할 수도 있어. 돈을 빌리지 않고 내 돈으로만 하는 데도 있겠죠. 하지만 일부는 만약에 은행이든 어디든 빌린 돈이 있다고 하면 차입금이 있다고 하면 어때요? 무작정 돈통에 있는 돈을 막 가져가게 하면 어떻게 돼? 결국은 빌린 그 차입금에 대한 것까지 가져가 버리는 수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겠지. 너무 많이 가져가다 보면. 인출을 하는 건 자유야. 하지만 네가 가져갈 권리가 있는 네가 투자한 금액 그걸 초과하는 거. 그거에 대한 거를 우리가 초과 인출금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관한 이자는 그 차입금 해당 분을 지금 가져가고 있다는 게 결국은 그죠? 차입금을 침해했다는 거잖아. 그죠? 차입금 부분을 침해해서 현금을 가져간 거니까 그만큼에 해당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부인하겠다라는 거야. 그게 이런 개념은 애초에 법인세에서는 있을 수가 없어. 법인에서는 법인 대표가 무조건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거 횡령이야, 횡령. 법인 대표가 만약에 뭐 재무팀이나 경리팀에 가서 야, 뭐 만약에 비상금으로 회사에 둔 돈이든 아니면 은행 예금이든 그냥 대표가 만약에 가져갔다. 횡령 아니면 유용이야. 그죠? 아예 가져갔으면 횡령. 조금 쓰고 내일 다시 갖고 왔다. 그래도 유용이야, 유용. 일시적으로 썼다가 다시 채워 넣는 건 유용. 아예 몰래 갖고 가는 건 횡령이야. 아무튼 법인에서는 대표든 누구든 그런 식으로 회사 돈을 가져갈 수는 없다는 거야. 그지? 정당한 우리 이익이익금을 처분하는 절차를 거쳐서 주주한테 돈을
배당으로 주던가, 그죠? 아니면 법인이 청산할 때 그냥 잔여재산에 대해서 잔여재산 청산하는 절차를 거쳐서 주주들한테 돌려주던가, 잔여재산을.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법인에서는 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인출하는 걸 임의로 할 수가 없어, 법인에서는. 그건 불법이, 횡령, 유용, 아예 이거는 이제 형법으로 넘어가는 거지. 잡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하지만 여긴 뭐예요? 소득세니까 기본적으로는 인출해 가도 된다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인출해 갈 수 있는 그걸 넘어서서, 그게 자본금을 넘어서서 차입금을 침해할 정도가 되면 어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차입금 침해된 부분만큼의 차입금의 이자가 있을 거냐. 그만큼은 부인하겠다. 필요금의 불산임에 있다. 이런 개념이야. 소득세에서만 있는 개념이죠. 3순위가 초과인 출금에 대한 이자는 소득세에서만 있는 개념이다. 말씀드렸죠. 소득세 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비교해야 되거든. 비슷한 게 있으면 제대로 공부를 해놓으면 요렇게 다르지. 기본적으로 뭐 이자, 지급한 이자에 대한 송금불산입 혹은 필요경비 불산입은 기본적으로 유사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를 소득세와 법인세 공부하면서 같이 묶어서 비교까지 하면서 정리해버리면 나중에 공부할 때 요런 게 다르구나. 그렇게 할 수 있거든. 다른 점이 지금 우리 두 가지를 확인하는 거야. 개인은 사업장, 개인 사업 소득에서는 여기 두 번째 있는 비실명 채권 증권에 대한 이자가 애초에 존재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 순위가 법인세에 있는 게 없어, 소득세에서는. 그리고 소득세에서만 또 있는 건 뭐야? 3순위의 초과 인출금에 대한 이자는 소득세에서만 있는 거구나. 요렇게. 법인세를 뭐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소득세 입장에서 법인세하고 다른 게 뭐 2순위인 법인세에서의 2순위인 비실명 채권 증권에 대한 이자가 소득세에서는 없구나. 그리고 또 뭐 법인세에서는 없는 게 또 소득세에서만 있는 게 있는데 그건 바로 3순위인 초과 인출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이구나.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지금 됐죠? 충분히 요 이론적인 걸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돌아오세요. 멀리 갔다 왔네. 자, 우리가 지금 그래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요걸 할 거고 지금 우리는 법인세에 있어. 다시 법인세로 돌아오세요. 법인세에 있는 머릿속에 있는 페이지를 여세요.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을 할 건데 이것도 되게 자주 나오는 주제입니다. 그죠? 자주 나오는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갑시다. 자, 여러분 제가 뒤에 정리해 놓은 걸 보면서 법인세,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에 대해서 정리합시다. 자, 제가 앞에 문제 2번에서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뭐 인정이자 거기서 여러분 어디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을 때 여러분 뭐 제재가 두 개 있습니다 했던 거 기억나요? 문제 2번에 있었어요. 그지? 그때 말했던 거 말 나온 김에 그것도 보고 올게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게 다 있잖아. 문제 1에서도 나오고 2에서도 나오고 문제 3에서도 나온다고. 제가 앞쪽에서 문제 풀 때마다 요거를 잠깐씩 언급했었는데 잠깐 찾아볼게요. 문제 2번으로 갈 거야. 문제 2번. 문제 2번이고요. 문제 2번이고 제가 항목을 찾아볼게요. 항목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거였어. 자, 여기 있겠네. 여기 있겠네. 여러분, 일단 17페이지 문항 4번 있죠, 여기. 문항 4번이 가지급금 인정이자 이거에 대해서 부당이익 계산에 부인했던 거야. 그죠? 제가 근데 이거를 설명하면서 옆 페이지 18페이지 보세요. 18페이지. 그죠? 18페이지야. 18페이지. 자, 이때 뭐가 있다고 했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법이 제재를 두 개를 한다고 했어요.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 아니야. 그것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업무무관한 가지급금이 있다면 회사가 세법에서는 자, 두 가지 제재가 있다. 둘 다 적용합니다. 둘 다 적용해. 어때요? 일단 여기에 대한 설명 자체는 이 문항을 들으면서 제가 그때 자세하게 했으니까 자세한 게 처음부터 들으실 분은 그 클립을 다시 들으시고 지금은 정리만 짧게 할 거야. 업무원 가지급금이 있으면 제재가 두 개 있는데 1번은 뭐야?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에서 뭐예요? 마지막 순위가 그거잖아.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우리는 송금 불산입을 할 거다. 그때 필기한 것도 여기 마침 남아있네요. 요 개념은 뭐였어? 자, 너 그렇게 업무무관 자산, 뭐 대표가 타고 놀 요트 혹은 뭐 업무무관하게 뭐 빌려준 거 그게 바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는 가지급금, 업무무관 자산 혹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이 두 개에 관한 거예요. 이 두 개가 있다면 여러분 뭐예요? 야, 너 그런 거 사거나 요트를 사거나 업무무관 자산을 사거나 아니면 업무무관하게 뭐 특수관계한테 빌려줬거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이겠지. 그렇게 빌려줄 돈이 있으면, 야, 너희 회사에 있는 기존에 있던 차입금부터 갚지.
회사에 빚이 있는데 그것부터 갚지 않고 어디 뭐 쓸데없는 걸 사거나 쓸데없이 빌려주거나 하고 있어. 그래놓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라고 이거는 나중에 돈을 받겠다는 거잖아. 빌려준 거니까.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여금이라고 했지 회사 입장에서 나중에 받을 거예요 라고 자산을 계상해놨다는 거잖아. 야 그런 거 하지 말고 이 차입금부터 갚지. 그지? 세법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안 갚고 그런 거 샀으니까 이 차입금 거기에 그만큼 해당하는 차입금 중 거기에 해당하는 업무무관 자산에 해당하는 정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 이 차입금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는 인정하지 않겠다. 송금 불산입하겠다라는 개념이었죠. 자세한 설명은 여러분 제가 요 문제 풀 때 했었어. 지금 이 클립만 그냥 들으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한 이해를 높이시고 싶으면 지금 이 문제를 들으세요. 문제 2번 뭐 문항 지금 몇 번이었어? 문항 4번이었죠. 여기 와서 이 클립을 들으세요. 자, 일단 정리 다시 계속.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제재를 하죠.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은 이때 정리 한번 했었어.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이자에 대한 송금불산입. 그거를 4순위로 우리는 한다라고 하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가 있다고 그때 여러분한테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어. 하지만 그때 여러분 제가 뭐라고 약속드렸죠? 뒤에 문제 3번에 또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에 관한 문제가 나올 건데 거기서 여러분 뭐 소득처분까지 다 말씀드릴 거라고 했어. 여기서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는 당연히 똑같은데 추가로 뭐 소득 처분까지 거기서 말씀드릴게요 라고 했었습니다. 지금 할 거야 그거에 대해서 약속한 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 그리고 또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말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으면 어떤 제재를 또 하죠? 그렇죠.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입금산입한다고 했어. 이게 부당이익 계산의 부인이었죠. 이거는 뭐였어? 자, 너 뭐 대표자나 이런 특수관계자한테 너 회사 돈 빌려줬니? 빌려줬어? 그렇다면 적정한 이자는 받고 있니? 우리가 돈을 빌려줬으면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받았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이 회사가 만약에 다른 생판 모르는 제3자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해봐. 그러면은 계산을 해서 얼마 정도를 받는 게 우리 회사가 적정한 이자일까라는 걸 계산해서 막 은행 이자 이만큼이니까 뭐 이렇게 막 계산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빌려줄 테니까 매달 이자 이만큼 가져와 막 이런 식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그만큼 적정한 이자를 받지 않고 특수관계인한테 돈을 빌려줬다면 그걸 또 제재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 입금산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해서 그 금액만큼을 어때요 여러분? 귀속제에 따라서 배당, 상여, 기타, 소득 이런 식으로 처리했지? 이거는 뭐? 이자를 만약에 회사가 받지 않았다면 그 안 받은 만큼을 어때? 상대방 뭐 대표자든 주주든 그런 사람한테 그만큼 실질적으로는 받을 걸 안 받았으니까 돈을 준 거나 마찬가지지 지금. 그죠? 요 개념은 다 설명드렸던 겁니다. 이익을 분유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부당행위라는 거야. 회사가 원래 얻었어야 될 이득을 포기한 거니까 부당하게 세부담을 줄였다. 그지? 그러니까 그게 부당행위라는 거야. 그래서 그 부당행위를 부인하고 재계산하겠다.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세금을 다시 계산하자라는 거야. 자, 정리 짧게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앞 클립을 보세요. 자, 다시 돌아옵니다. 지금 65회차는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이 소득세에서도 나오고 문제 2번 법인 신고할 때도 한번 잠깐 나오고 문제 3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야. 이 문제 2번에서는 제가 소개만 드렸어요. 가지급금에 대한 문제인데 이때는 여기 차입금에 관한 언급이 없잖아.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에 대한 이슈가 없었다고. 다만 차입금이 있었다면 제재는 두 개를 해야 된다는 거야.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하면서 가지급 인정이자도 동시에 체크해 봐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잠깐만 정리 한번 더 할까요? 뭐 있었어요? 어떤 내용이 있었어? 자, 회사가 만약에 이 가지급금에 대해서 적정한 이자는 받고 있다고 해봐. 그런 경우라면 여러분 2번은 계산하지 않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 1번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은 그거하고 무관한 개념이야. 회사가 뭐 대표이사한테 돈을 빌려주고 적정 이자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때?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1번 요거는 적용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 그때 여기도 정리했었어요. 오케이. 돌아옵시다. 자. 우리가 이제는 여기 몇 페이지예요, 여러분? 여기 35페이지 오세요. 35페이지 아니다. 여기 풀이 보면서 그걸 볼 거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33-2페이지. 33-2페이지 오른쪽 상단 여기 보면서 소득 처분이 우리가 뭘로 되는지를 정리합시다. 1순위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에 대해서 먼저 송금불산입해. 이자에 대해서. 2순위는 뭐야? 비실명 채권 증권의 이자야. 3순위는 뭔데? 건설자금이자. 4순위는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에 대한 송금불산입을 처리할 거야.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선순위대로 해야 됩니다.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대로 체크하면서 송금불산입은 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일단 요거 설명 봐. 여기에 자, 여러분 파란색으로 해야겠다. 자, 여러분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이잖아. 우리가 하는 게. 요 개념이 생각해보면 이래요, 여러분. 지급이자 내가 그만큼 돈을 줬다는 거예요. 자, 지급했다는 거야. 말 그대로 이자조로, 이자 명목으로, 이자라는 명목으로 형식으로 누군가한테 돈을 줬다는 거죠. 지급했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어때요, 여러분? 그 중에서 전액을 비용 처리 얘들은 했다는 거야, 회사는. 근데 그 중에서 세법은 확인해 봤더니 다양한 취지에 의해서 일부를 그 비용 처리한 회사가 비용 처리한 그 지급 이자에 대해서 일부에 대해서는 송금불산입 하겠다는 거야.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야. 지금 그 개념인 거 알아야 돼요.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은 회사가 이자 명목으로 돈을 외부에 준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그만큼을 다 이자 비용이라고 비용으로 지금 계상해 뒀는데 손익계산서상 세법은 다양한 취지에서 어떤 건 부당하고 어떤 거는 이게 비용이 아니라 자산이어야 되고 뭐 이런 다양한 이유에서 이 비용을 전부 다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고 송금불산입하겠다는 거예요. 부당한 거라면 송금불산입해서 우리가 뭐 귀속자한테 어떤 책임을 물리던가 이렇게 할 거고 자산이어야 되는데 비용 처리한 게 있다면 송금불산입 유보해가지고 자산화 시켜줄 거야. 알았죠? 지금 그걸 한다는 걸 큰 그림부터 봅시다. 뭘 하는지를 알아야겠지. 그리고 그 부인하는 데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순서가 여기 있죠? 여기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이렇게 있습니다. 자, 1순위 뭐예요, 여러분?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2순위 비실명 채권 증권의 이자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봐봐 여러분. 1순위, 2순위는 우리 묶어서 가자라는 거야. 머릿속에 외울 때. 불분명, 비실명 뭔가 느낌을 같이 가져가면 돼 이거는. 누군지 정확하지 않거나 이름이 비실명이야. 자기 실명이 아니야. 공통점이 있지. 뭔가 명확하지 않다는 거야. 그럴 땐 여러분 받아가는 사람이 명확하지 않거나 누군지 불분명하거나 실명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나한테서 이 이자를 받아간 사람, 회사한테서 돈을 받아간 사람이 있는데 그 받아간 사람이 뭐 누군지 불분명하거나 실명이 아니거나 이 둘은 같이 엮을 수 있겠죠, 여러분? 같이 머릿속에서 한 보따리로 머릿속에 넣으세요. 1순위, 2순위는. 그죠? 왜냐하면 세무조정까지 똑같거든, 얘들은. 어때요, 여러분? 자, 일단 얘들은 불분명하거나 비실명한 거는 여러분 이때 송금불산입 그 금액, 이자 지급액, 대표자 상여라고 해. 상여 처분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의 대표한테 책임을 물리겠다 이거야. 알겠어요? 요거는 따로 요거 쓰면서 말씀드려야겠다. 잠깐만요. 한 페이지 추가해가지고요. 잠깐만 써볼게요. 자, 여러분. 자, 우리 1순위, 2순위 이렇게 있는데, 1순위는 뭐, 죄송합니다. 지금 약간 이게 펜이 다른 데가 찍혀. 지금 옆에 해가지고 필기할 때 약간 지금 버벅일 수 있는데요. 잠깐만 양해해 주세요. 잠깐 초점이 안 맞고 있어요, 얘가. 1번이 여러분, 뭐, 불분명이고, 2번이 비실명이라고 할게요. 비실명. 자, 이거 두 개가 세무조정이 똑같다고요. 자, 이런 게 여러분, 만약에, 자, 경우 1. 자, 원천징수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가 이자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100원 지급했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경우는 이렇게 하면 돼요. 송금불산입, 뭐 이제 가운데 적겠지? 뭐,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 뭐 이런 식으로 적겠죠? 혹은 뭐 비실명 채권 증권에 대한 이자 이렇게 적고요. 100원 하고 이걸 여러분 상여 처분합니다. 근데 이게 누구의 상여라고요? 대표자. 뭐? 이 대표자는 여러분 뭐? 법인, 이 회사, 우리가 지급한 회사 말하는 거야. 우리 회사. 우리 회사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 처분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너희 거래할 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빌려왔어. 좋은데 그 상대방이 뭐 사채업자 이런 사람이 있죠. 사채업자거나 뭐 비실명이거나 이런 경우와 그런 사람한테 돈을 줬다면 여러분 그거는 사회 정의롭지 않잖아. 그죠? 그런 사람은 어때? 국가에서 그 받아간 소득세에 대해서 그 받아간 이자에 대해서 뭐 소득세를 매기고 싶어도
누군지 모르잖아. 그지? 불분명하거나 비실명이니까. 그런 경우라면 이 사회 정의상, 우리 경제 정의상 올바르지 않으니까 그런 거래로 너희가 돈을 빌렸다면 거기에 지급한 이자는 송금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그지? 그게 지금 이게 1순위, 2순위에 이걸 둔 취지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를 뭐예요?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있잖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있는 거는 자, 그쪽하고 거래하지 마.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거기하고 거래하면 대표자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거야. 대표가 여러분 이거 받아간 거 아니잖아. 회사의 대표가 이 돈을 받아간 거 아니잖아요. 그죠? 누군가한테 지급을 했다는 거야. 근데 뭐야? 그런 거래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겠다는 거야. 어? 너희 법인이 그런 거래를 하는 게 사회 정의상 올바르냐 이 말이야. 아니니까. 그렇지 않으니까 대표자야. 너 웬만하면 이런 데하고 거래하지 마. 법인은 송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이자 비용을 인정받지 못하고 그만큼 그 이자 비용은 네가 가져간 걸로 나는 의지할 거야. 보너스 가져간 걸로 의지할 거야.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런 데하고는 거래하지 마. 불분명이거나 불분명하거나 비실명한 쪽하고는 거래하지 마 이 말입니다. 됐죠? 이해되죠? 여러분 경우 2를 볼 거예요. 경우 2는 여러분 자 여러분 똑같이 전체 금액은 지급액은 100원이에요. 지급액은 100원인데 여러분 원천징수를 했다는 거야. 원천징수를 했대. 여러분 우리가 이자소득세 만약 14% 보통 14% 원천징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은행에서도 우리한테 만약 여러분들 은행 예금 우리 이자 받아봤다면 14%를 떼고 우리 그 이자라고 찍혀있어 통장에. 지방소득세까지 해서 여러분 여기다가 여러분 14% 아니던데? 그렇습니다. 지방소득세까지 14%의 10%. 그러니까 결국 1.4% 해서 15.4%를 우리 보통 떼요. 알겠죠? 떼고 우리한테 그 통장에 찍혀 있어 이자라고. 근데 여러분 일단 우리는 이 지방소득세 생각하지 맙시다. 그냥 이거 우리 국세 요것만 14%만 생각합시다. 알겠죠? 14%를 떼고 준다고 이자로. 그러니까 우리도 불분명 이자, 비실명 이자지만 원천징수했다는 거야. 그래서 나라에 미리 내겠지. 이 대표 회사가 원천징수했다는 말은 야 이만큼은 내가 미리 나라에 낸다라는 거잖아. 내가 지급하는 이자 이 100원을 줄 건데 내가 너한테 줄 이자는 100원이야. 하지만 이 100원이라는 원천에서 이 소스에서 내가 애초에 먼저 징수해서 나라에 미리 내놓을게. 네 세금을 내가 미리 낼게라는 게 원천징수죠. 그죠? 그죠? 이해하죠? 이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어때? 이 대표 잠깐 그려볼까 이거? 혹시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법인이 자 채권자예요. 채권자한테 이 경우 1 같은 경우는 그냥 어때? 이 100원을 다 준 거야. 그냥 원천징수 뭐고? 나 몰라. 이러면서 다 줘버린 거야. 지금 근데 이 경우 말고 자 법인이 이 채권자한테 말하는 거야. 야 내가 너한테 100원 이자 주기로 했잖아. 그래 줘야 되는데 원천징수란 걸 해야 된단다. 14%만큼은 내가 너한테 줄 때 미리 이 원천에서 떼서 나라에 국가에 원천징수를 해야 돼. 그러니까 14%, 14원이지. 14원만큼은 내가 떼서 미리 나라에 낸다. 이거는 채권자 너의 세금인 거 내가 알아. 네 세금을 기납부로 내가 미리 내는 거야. 너한테는 기납부 세금이 되는 거지. 라고 하면서 100원을 다 안 주고 86원을 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14원은 이 법인이 내는 세금이 아니에요. 이 채권자 뭐 개인이라고 하면 소득세. 이 소득세를 나중에 여러분 얘가 낼 때 기납부 세액으로 이 14원을 제하겠죠. 그죠? 요렇게 또 흘러가는 거예요. 그죠? 나중에 신고할 때. 법인이 미리 채권자한테 이자를 지급할 때 떼서 네가 나중에 낼 세금 채권자야. 네가 나중에 낼 세금 일부를 내가 미리 낼게 라고 해서 이렇게 국가에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만 얘한테 주는 거죠. 이게 원천징수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모르는 분들은 만약에 처음 들었으면 요런 게 원천징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천징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했다고 해봐. 100원을 원래 이자 주기로 했는데 원천징수로 14원을 떼고 86원만 채권자한테 줬다. 이 경우를 지금 말할게요. 이 경우라면 여러분 이때는 세무조정이 어떻게 되냐 하면 자 나눠집니다. 이 주는 이자 86원과 원천징수 한 14원 이렇게 나눠져요. 이 86원에 대해서는 여러분 어때? 똑같이 여러분 송금불산입 뭐 여기
지금 불분명, 뭐 채권자 불분명 이자라고 할게요. 뭐 채권자 불분명 이자 지급 86하고 여러분 똑같이 상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는 거야. 대표자가 86원 보너스 받은 거하고 똑같이 처리한다고 송금불사님하고. 다만 이렇게 원천징수해서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때요? 여러분 나라 입장에서 사실 14%를 뗀다는 거는 만약에 여러분 이게 채권자가 비실명이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그냥 보통 이름도 밝혀져 있고 문제 없는 쪽이라고 하면 소득 개인이라고 하면 이 14원만큼은 기납부세액으로 빼는데 여러분 이 채권자 입장이 만약에 이자 소득이잖아요. 이게 이 채권자 입장에서 이게 얘가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분리과세 이 14원 뗀 걸로 종결합니다. 무조건 분리과세하고 종결해요. 만약에 이 채권자가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지 않는다면 이 14원 기납부된 걸로 미리 떼고 끝이라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런 경우에요. 우리가 뭐 그렇게 큰 금액 있는 분들 말고요. 우리가 소소하게 그냥 은행에 예금이 있다, 뭐 적금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아까 전에 14% 지방소득세까지 15.4%가 떼고 15.4%가 제해지고 나머지에 대해서 통장에 찍혀 있다고 했지. 우리 생각해봐. 그 찍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 다음에 소득세 신고할 때 보통은 여러분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우리가 아니잖아. 아니거든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그런 이자로 받는 게 2천만 원이 넘어야 돼요. 이자로만 2천만 원을 넘게 받아야 돼. 이자 혹은 배당으로만. 그런 경우 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14%뗀 걸로 끝이야. 지방소득세까지 15.4%뗀 걸로 우리는 과세 종결됩니다. 분리과세로 종결되는 거야. 알겠죠? 자, 나라 입장에서는 자 그렇다는 거예요. 야, 원천징수까지 그래 너희가 뭐 비실명 채권 증권에 혹은 비실명 채권 증권에 대한 이자 혹은 채권자 불분명에 대한 사채업자와 막 거래한 이자 뭐 올바르진 않은데 그게 정의로운 건 아닌데 너희가 원천징수까지 했다니 대단하다. 요거는 훌륭하다라는 거야. 이게 얘가 14%만 한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이 채권자에 대해서 모든 과세가 된 건 아니죠. 그죠? 얘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돌리내라면 이걸로 끝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죠? 종합과세 되는 게 맞을 텐데 나라 입장에서는 그냥 되게 뭐랄까 잘했다는 거야. 가상하다는 거지. 이 법인 입장에서. 그래도 막 예를 들면 사채업자한테 주면서 사채업자가 기가 차겠지. 14%만큼 원천징수 하고 드릴게요라고 하면 보통은 그게 당연한 건데 보통 여러분 되게 무서운 사채업자라고 해봐요. 뭐라고 하겠어? 작은 법인이야. 그럼 막 뭐라 하겠죠? 뭐 더 말하진 않대. 무서울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거를 감수하고도 저를 원천징수 할 거예요. 이거는 의무예요. 하고 했다는 거야. 대표가 법인이 나라 입장에서 칭찬할 만하다는 거지. 그렇다면. 그래서 원천징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오케이. 송금불산입은 맞아요, 여러분. 송금불산입은 맞아. 잘했다. 이 정도면 꽤 훌륭하다고 해서 이걸 또 송금으로 인정할 정도로 훌륭하다 이건 아니야. 송금불산입을 할 거야. 채권자 불분명 이자에 대한 뭐 원천징수 뭐 이렇게 쓰겠지. 채권자 불분명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액 14원. 송금불산입은 맞아. 이거는. 근데 그래 노력이 가상하다. 너 이 14원에 대해서는 대표자가 가져간 걸로 보진 않을게 라고 해서 그냥 기타 사유출로 한다는 거예요. 알겠죠? 둘 다 여러분 송금불산입은 맞아. 결국 100원에 대해서 지금 이 원천징수를 하나 안 하나 법인 입장에서 비용 인정 안 되는 금액은 똑같죠? 경우 1은 총 100원 한 방에 했고 이렇게 원천징수 했다고 해도 어때? 나눠서 86, 14 이렇게 송금불산입 되니까 법인 입장에서 100원만큼 송금불산입 되는 건 똑같아. 하지만 어디서 차이가 생겨요? 그래 노력이 가상하다 대표야. 그지? 원천징수해서 냈다면 그 금액만큼은 기타 사유출로 봐줄게. 송금불산입 하지만 기타 사유출로는 봐서 그 금액만큼은 너에 대한 보너스로 보지 않을게 라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취지도 설명 길게 드렸습니다. 결과는 뭐야? 지금 제가 말한 게 여기 있어요. 여기 봐봐.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 혹은 이순위 비실명 채권 증권에 대한 이자는 똑같은데요. 세무조정이 송금불산입 대표자 상여로 처리해요. 근데 뭐 원천징수를 했다면 그 금액만큼은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이라는 거야. 알겠지? 제가 지금 예를 들었던 거 숫자를 생각하세요. 100원이라고 생각하고 100원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전부 다 뭐 명동 사채업자인 독사한테 줬다고 해봐. 예를 들어서. 그럼 그 100원 전체 다 어때? 송금불산입 뭐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100원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본다고. 상여 처분하는데 그 귀속은 대표자로 한다. 요거예요. 만약에 14원만큼을 떨고
독사님 죄송한데 원천징수는 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나라에 냈다는 거야. 그죠? 그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성분불산입,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86원 대표자 상여, 원천징수한 14원에 대해서는 성분불산입,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14라고 해서 기타 사유출이라고 한다고. 됐죠? 요거 1순위, 2순위 똑같습니다. 정리 끝났습니다. 오케이. 3순위 보세요. 여러분 3순위는 뭐였어요? 3순위는 여러분 바로 건설자금이자입니다. 건설자금이자. 자, 건설자금이자는 우리 재무회계에서도 여러분 공부했던 건설형 우리가 건설자금이자 일반 건설형 공사계약 아닙니다. 말을 잘못했어. 그거 아니고 우리가 뭐 일반 차입금, 특정 차입금에서 여러분 옛날 표현으로 금융비용 자본화라는 파트가 있어요. 금융비용 자본화 혹은 건설자금이자 자본화 이런 표현이에요. 자산화, 자본화 이런 같은 표현인데 금융비용 즉 이자 비용에 대해서 바로 비용 처리하지 않고 그 이자 비용을 돈을 빌린 차입금을 빌린 이유가 그 돈을 빌려서 우리가 건물 이런 걸 지으려고 장기간 계속되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설을 하려고 돈을 빌려온 거다라고 하면 이자 비용을 바로 비용 처리하는 건 부적정하다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차입금이었으니까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건물의 자산가액에 업자, 건물의 자산가액에 가산하자라는 거야. 취지는 그거예요. 그죠? 어때요? 자산화하라는 거지, 핵심은. 여러분, 요것도 잠깐 정리해 봅시다. 요것도 오해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는 자, 건설 자금 이자는 여러분 결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 세법은 자, 오케이. 너희는 비용 말고 자산으로 처리해라 이런 거거든. 여러분 이건 오해하면 안 돼요. 비용할 거를 자산으로 하는 게 맞나요?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법에서 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결국은 미래의 비용이에요. 그죠? 어떻게 돼? 내가 지금 자산화해서 뭐 건물로 만들었어. 그럼 얘는 여러분 어떻게 될 거예요? 미래 시간이 지나가면서 감가상각비로 나누어서 비용화하거나 그죠? 비용화되다가 감가상각으로 비용화돼요. 시간이 걸쳐가지고 그러다가 혹시 중간에 판다면 여러분 어때요? 팔리는 시점에 처분 시점에 일시에 전부 다 그 남아있는 장부 금액이 비용화됩니다. 그지? 감가상각비 계속 갖고 있다면 이 자산을 팔지 않고 건물을 계속 갖고 있어. 그러면 감가상각으로 결국은 모두 비용화될 거라고. 이 자산의 취득가액은 자산가액은 그죠? 그러니까 결국 일시에 비용으로 할 것이냐 자산으로 계산한 다음에 미래의 비용을 할 것이냐 이거를 선택하는 개념입니다. 본질적으로 똑같아 그냥. 자산은 미래의 비용이다 라고 항상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여러분 회계랑 세법이랑 같아요. 똑같아. 그지? 언젠가는 비용화 될 거야. 토지는 감가상각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토지도 여러분 만약에 회사가 계속 갖고 있으면 그건 자산이겠지. 토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용 요소가 무한하다고 보니까.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회사가 영원하진 않을 거니까 언젠가 판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토지는 회사가 문을 닫고 처분한다고 하면 자산을 처분하는 그 시점에 비용화 되는 겁니다. 알겠죠? 모든 자산은 미래의 비용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건설자금이자는 어떤 개념이냐? 하지만 지금 당장 전부 다 비용화하는 거는 수익비용 대응 차원에서 적정하지 않다라는 거야. 우리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건물을 지으면서 우리가 수익을 인식할 건데 건물을 지으면서 일부를 나눠서 수익을 인식하잖아. 이거는 건설형 공사계약이지. 비용도 여러분 차입금이 그에 해당하는 차입금이 있다면 그 모든 차입금이 생기는 그 비용을 비용 처리화하는 거는 수익 비용 대응 차원에서 적정하지 않다. 자산화해서 미래의 비용을 해라. 이런 개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지금 회사가 이자 비용이라고 올려놓은 게 있다면 야 지금 당장 이거 다 비용화하지 말고 일단 자산가액에 가산해. 자산으로 지금 봐. 송금불산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송금불산이 이자 비용, 건설자금 이자 비용 얼마 하고 그 금액만큼을 자산화할 거니까 어때? 유보할 거지. 유보하면 유보 처리가 어떻게 돼? 유보하면 회계상 장부상
우리 자산, 그러니까 순자산 금액보다 세법상 순자산 금액이 더 클 때, 어때? 우리는 유보로 하잖아. 그지? 반대인 경우는 마이너스 유보로 하고, 그지? 자산을 더 크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세법상으로 플러스 유보하는 거예요. 송금불산입 유보한다고. 됐죠?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봐봐. 건설자금이자 송금불산입 땡땡땡땡 유보. 여러분 제가 지금 결국 이 마지막에 있는 소득 처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길게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됐죠? 4순위는 뭐예요? 아까 우리 지금 쭉 하고 있던 거.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에서 아까 취지는 다 설명드렸죠? 야, 업무 무관 자산 요트 대표가 타고 뭐 그 바캉스 가서 놀려고 엄청 호화 요트를 샀대. 뭐 몇백억짜리 샀대. 그런 거 살 돈 있으면 차입금부터 갚아야지. 네가 그런 쓸데없는 업무하고 무관한 자산을 샀다면 차입금 있는 그 금액만큼 해당하는 만큼의 차입금 이자 비용은 나 인정 안 해. 이거잖아. 그지? 그래서 업무 무관 자산, 송금불산입 이건 여러분 기타 사유 유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요트를 사서 여러분 대표한테 준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업무 무관 자산이라고 회사의 자산이긴 한 거야. 그죠? 이걸 여러분 만약에 사서 회사 재무 상태표 있죠. 대차 대조표에 자산이라고 계산도 안 하고 슬쩍 돈으로 이 대표이사 명의로 사줬다. 여러분 그거야말로 횡령이에요. 그건 횡령이야.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야. 개인 재산으로 만약에 사갔다면은 몰래 사갔다면 그거는 돈을 횡령해 간 거야. 대표이사가 잡혀갈 일이라고. 그거 말고 슬쩍 회사에서 회사의 자산으로 계상해 둔 거야. 다른 자산하고 같이, 뭐, 재고자산, 유형자산, 뭐, 기계 이런 거 같이 해놓은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요트야. 이 회사는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 뭐 해양 쪽하고 아예 상관도 없는 회사야. 그래서 알아봤더니 그게 업무 무관 자산인 걸 밝혀낸 거야. 응? 그때의 처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일단 여러분, 재무상태표에서 형식적으로는 어때? 이 회사의 자산이라고 등재는 되어 있잖아요. 그지? 만약에 이거를 개인한테 사줬다 이러면 어때? 그거는 뭐 형사적인 처분은 뒤로 하고 횡령 이런 건 뒤로 하고요. 회사가 만약에 사서 줬다고 하면 그거야말로 그때는 여러분 송금불산입에서 그 금액을 보너스로 가져간 걸 처리하는 게 맞겠지. 하지만 이거는 어때? 이 경우는 어때? 회사가 자산이라고 갖고 있긴 있다고. 업무 무관 가지급금도 어때? 업무하고 무관하긴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 이 법인 입장에서 나중에 이 돈 받을 거예요라고 가지급금 즉 대여금 명목으로 자산으로 계산이 되어 있긴 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뭐 송금불산입에서 지금 상여 이렇게 처분할 건은 아니라고 지금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 업무 무관 자산만큼은 제재 차원이라고 했잖아. 야, 그럴 돈 있으면 뭐 차입금이나 갚지 이런 차원이라고. 그러니까 제재 차원에서 하는 지금 이자 비용 송금불산입이기 때문에 귀책 사유를 물어가지고 야 대표자 너한테 준 상여를 볼 거야. 이렇게는 안 합니다. 어때? 기타 사유 유출. 야 회사야 너 그럴 돈 있으면 야 법이나 너희 그런 거 사거나 그런 걸 업무 무관 가지급금 빌려줄 돈 있으면 차입금부터 갚았어야지. 너희가 그러지 않고 그렇게 업무 무관하게 자산을 취득하거나 돈을 빌려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하니까 이자 비용을 송금불산입한다. 하지만 그 돈을 어때요 여러분? 대표가 가져간 건 아니잖아 지금. 그지? 그러니까 기타 사유 유출이라고 처분하는 거예요. 알았지? 여러분 지금 제가 취지가 어때? 송금불산입 되는 이유도 다 말씀드렸어. 그리고 이 소득 처분 있지. 왜 대표자 상여인지, 왜 원천징수는 기타 사유 유출인지, 왜 유보인지 이런 걸 설명드린 거예요. 지금 설명이 좀 길긴 했지만 한번 이해하고 외우시면 오래 기억이 남을 거예요. 알았지?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지금 다 설명드린 겁니다. 이제 숫자로 이제 풀어봅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다 알고 있으면 이거하고 조금 다른 유형의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이 다른 회차에서 나오더라도 적용 다 가능할 거예요. 자, 여러분 봐봐. 1번 순위 바로 풀어버립시다. 여기 일단 봤더니 비고를 봐. 채권자 불명 사퇴이자 지급이자 850만 원 있죠. 그죠? 얘는 어때요? 얘 1순위잖아. 1순위. 송금불산입 어떻게 하라고? 850만 원 상여하면 돼. 이 상여는 누구에 대한 상여예요? 대표자에 대한 상여인데 여러분 우리가 소득 처분을 할 때 대표자 상여라고 말은 이렇게 5음절로 하잖아. 하지만 우리가 답을 적을 때는 그냥 여기 상여라고 적으면 된다고. 그리고 이걸 확인해 봐서 따로 부속 명세로 누구에 대한 상여지라고 확인하면 옆에 추가적으로 대표자에 대한 상여입니다라고 적는 거지. 여기 우리가 소득 처분을 할 때는 대표자 상여 5자 적는 거 아니야.
그냥 상여라고 적는 겁니다. 보너스 준 거라고 상여 이렇게 적어. 그리고 한 가지 체크해 봐야겠지. 원천징수했다는 문구가 있어 없어? 없죠. 그죠? 채권자 불명사체, 우리가 명동에 있는 독사라는 독사, 무서운 뭐 불공, 독사, 무서운 사채업자한테 주면서 원천징수할게요. 떼서 14% 뗍니다. 15.4% 떼서 낼 거예요. 라고 차마 말을 못했다는 거죠. 전액을 그러니까 다 지급했다는 거야. 그리고 850만 원 전액을 지급이자라고 올려놓은 거지. 여기 이자 비용을 올렸다는 거잖아. 어때요? 안 돼. 전액을 전부 다 상여 처분합니다. 대표자 상여로 처분합니다. 원천징수액이 있다면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850만 원 있고 뒤에 여러분 쪄서 100만 원 100만 원은 원천징수했습니다. 라고 하면 당연히 어때? 송금불산이 750만 원 상여, 송금불산이 100만 원은 기타 사유출 이렇게 했을 거라고. 알겠죠? 하지만 원천징수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전액에 대해서 송금불산이 상여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 밑에 볼게요. 16%짜리 이 차입금에 대해서는 1,600만 원만큼을 지급했는데 1,600만 원만큼을 손익계산서에 지급이자 이자 비용이라고 계상해 뒀는데 어때? 이 1,600만 원 안에는 실제 현금으로 준 게 800만 원. 이거 어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에 800만 원 포함되어 있대요. 알겠어요? 현금으로 우리 여러분 요거 잠깐 설명해 드릴까요? 약간 길어질 수 있긴 하지만 잠깐 들어보세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재무회계 우리 회계실무 공부했던 거 떠올려 보세요. 안 떠오르더라도 제가 떠올려 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채를 우리가 발행해서 돈을 조달했어. 그 경우에 1년차 말에 어떤 걸 합니까? 숫자는 단순화할 겁니다. 지금 이거 뭐 현재 가치하고 이걸 다 설명드리려는 게 아니고 매년 말에 하는 회계 처리는 우리가 말씀드릴게. 어때? 현금으로 이런 표시이자만큼 현금 주지. 뭐 10%라고 해. 예를 들면 10,000원만큼 줬어요. 4할차 여러분 현금으로 주고 지금 4할차 상각이 왼쪽에 적히는 게 아니지. 여기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이렇게 오른쪽에 적는 행위.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상각되는 거지. 원래 4할차는 이렇게 왼쪽에 있잖아. 왼쪽에 적히는데 얘가 이렇게 오른쪽에 4할차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오른쪽에 적는 거를 어떻게 말해 우리가? 왼쪽에 있던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이 일부분이 상각된다. 방금 말을 잘못했다. 왼쪽에 적혀있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이렇게 오른쪽에 적히면서 상각된다라는 거야. 그지? 총액이 왼쪽에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분을 매년 말에 조금씩 없앨 거야. 그게 우리는 그런 행위를 뭐라고 해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한다라고 표현해요. 4할차가 만약에 2,000원이다. 라고 해서 어때요? 우리가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고 12,000원이라고 적는다고 했지. 표시이자 1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되는 부분 2번. 그걸 합친 게 이자 비용 하지.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라고 하는 이 12,000원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도 설명할 수 있습니까? 회사가 계산한 이자 비용 12,000원은 현금으로 준 부분, 표시이자 부분이지. 이 만원과 어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상각되면서 사채 원본이 커진 만큼. 그지? 그만큼을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작아진 거. 사채 원본으로 표현하자면 커진 거. 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야. 뭐가? 이자 비용은 현금 부분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상각된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야. 우리가 사채를 발행한 경우에. 요거 기억납니까? 요런 식으로 회계 처리했었어. 그지?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라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 8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표시이자 현금으로 준 건 800만 원이고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 요렇게 2번 여기처럼 한 거는 8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결론. 세법은 여러분 어때? 회계 처리 이렇게 할 때 현금 부분과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액 부분 둘 다 회계상 이자 비용이었지. 그래서 세법 회계도 이 1,600만 원이라고 전부 다 이자 비용으로 계상을 한 거야. 손익계산서에. 그죠? 손익계산서에. 세법 어떻게 해요? 여기 빨갛게. 세법 인정한다는 거야. 그래, 재무회계 네가 회계 처리할 때 재무회계에서 배운 거 잘했구나.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에 대해서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 발음이 너무 어려워.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각에 대해서 이자 비용으로 잘 계상했다. 오케이. 세법도 인정한다라는 거야. 결론은 이거예요.
그죠? 허무하지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오케이. 장부에서 네가 이렇게 계상을 했다면 이자 비용 12,000원 이렇게 현금 10,000원 준 거, 4할차 2,000원 상각된 거, 둘 다 이자 비용으로 인식했다면 오케이. 세법도 인정할게라는 거야.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론은. 송금불산입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지급이자, 즉 이자 비용에 포함하겠다고. 인정한다고. 됐어요. 지금 설명을 길게 했지만 이거 이해했죠 지금? 그죠? 요렇게 밑에 이해한 거 천천히 한번 곱씹어 보세요. 자, 지워. 됐고요. 설명 끝. 자, 여기 봐봐. 여기. 마지막 15%로 빌린 이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 우리가 어때? 1,800만 원만큼을 이자 비용으로 올렸는데 어때? 이거 전부 다 공장 신축하는데 들어간 차입금에 대한 이자래요. 공장이라는 건물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돈을 빌렸고 그거에 관한 이자 비용이래. 내가 어떻다고 했어? 이거 아까 우리 몇 순위였습니까? 이거 3순위 기억납니까? 3순위. 지금 당장 이자 비용 하지 말고 너 영영 비용으로 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야. 지금 요거 잘 들으세요. 그죠? 3순위 송금불산입은 취지가 제재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다만 지금 당장 다 비용화하는 거 하지 말고 일단 공장에 취득가액으로 넣어. 1,300 유보 송금불산입 뭐 공장 신축 차입금이자 1,300만 원 유보 플러스 유보죠. 유보 처리해서 공장의 건물가액으로 이 1,300만 원 1,800만 원. 그럼 제가 이거 오타다. 왜 1,300으로 썼지? 답엔 똑바로 썼나? 답 보고 올게요. 왜 1,300만 원을 썼죠? 여러분 보자. 지금 요거는 여러분 제가 요거 풀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요게 1,300이라고 했었지? 1,800인데 공장 신축 차입금 이자기 때문에 1,800만 원이야. 제가 이거 뒤에 답도 이렇게 다 썼나? 왜 이렇게 썼지? 눈이 약간 8을 3으로 봤었나 봐요. 여기도 3이라고 썼네. 3이라고 썼네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잠깐 요거를 풀다가 잠깐만요. 잠깐 풀이 한번 보자. 잘못됐네. 1,800만 원인데. 그럼 잠깐만 요거 계산을 마지막에 한번 해볼게요. 계산기 두드려 보겠습니다. 아이고. 6억 3,970만 원 맞는데 여러분 제가 요거는 그 오타 요런 걸 확인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요 교재 있다가 반영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기 말하는 건데 이게 1,800으로 돼 있는데 1,300으로 제가 쭉 풀이가 쭉 다 돼 있거든요. 이게 그 제 오타인지 확인해보고 제가 이따 말씀드릴게요. 1,800이 돼야 돼요. 지금 이 금액 자체가 1,800이고 이 전액이 뭐라고 했어? 이 공장을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이라고 했으니까 1,800이어야 되는데 뭐 이해되죠 여러분? 일단 풀이하는데 제가 단순한 오타라고 생각이 되는데 1,800이 됐죠. 지급이자가 1,800이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밑에 못 읽었어. 알겠죠? 죄송합니다. 1,300이 맞네. 여러분 제가 혼란스럽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릴게요. 이 1,300원인데 이걸 보고 바로 제가 밑에 읽어버렸는데 아니네요. 밑에 있어. 요거 설명드릴게요. 잠깐만요. 방금 제가 헤맸던 거 사과드립니다. 자, 공장 신축 차입금 이자 1,800만 원 맞아요. 설명을 계속 들어보세요. 밑에 있는 거 단서 조항이 있네. 자, 공장 신축 차입금으로 우리가 적수로 438억을 1년 동안 적수로 빌려온 거고 그에 해당하는 이자가 1,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자, 송금불산입 1,800만 원 유보라고 일단 생각을 해봐요. 지금 얘는 이 1,800만 원은 지금 당장 비용화할 게 아니고 미래 우리가 공장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을 미래에 해나갈 거니까 감가상각을 할 거야. 그때 비용, 감가상각비로서 나눠서 비용화할 하는 게 맞다라는 거야. 그래서 송금불산의 1,800만 원 유보라고 생각을 하고 밑에 읽는데 자, 일단 밑에 두 번째 이거지. 이거다. 요거를 제가 못 읽었네. 생각을 못 했네요. 단기말 현재 공장은 계속 짓고 있어. 어때요?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일시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은 500만 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요, 여러분. 자, 내가 건물 지을 거예요 라고 일단 은행에 가서 돈을 잔뜩 빌렸어. 잔뜩 빌려서 일단 빌려두고 우리가 공장은 짓는데 오래 걸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뚝딱뚝딱 하고 공장은 계속 짓고 있어. 올해 말에도 계속 짓고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지금 내년에 돈이 좀 더 들어갈 거라서 돈은 잔뜩 빌려뒀어. 잔뜩 빌려뒀는데
지금 보니까 공장을 짓는데 시간이 좀 계속 생각했던 것보다 막 더 걸리고 오랫동안 지어야 되니까 지금 당장 돈이 들어갈 게 아닌 거야. 지금 이야기를 따라와 봐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은 지금 되게 막 빌려놨어. 빌려놨는데 지금은 당장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 돈이 한 3개월 정도 어디 혹시 다른데 투자하거나 예금으로 맡겨도 뭐 3개월짜리 지금 워낙 거금이니까 몇백억 이렇다고 해봐 몇십억 이렇다고 해봐 3개월만 내가 어디에 예치해둬도 이 내가 돈 빌려온 건 건설 공장 짓겠다고 빌려온 거긴 한데 지금 당장은 돈이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 3개월 뒤에 들어가도 될 것 같아 야 그렇다면 3개월짜리 조건으로 누구한테 돈을 빌려줘 혹은 예금에 어디 예치해둬 그러면 이자가 또 생길 거 아니야 이자 수익이 생길 거 아니야 그죠? 지금 돈이 안 들어가고 3개월 뒤에 들어갈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 돈을 쓸 수 있겠죠. 여러분 이건 어떤 불법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지? 불법으로 했다는 게 아니고 잠깐 딴 데 투자할 때가 있다 이 말이야. 핵심은. 그래가지고 딴 데 여기 봐. 차입금 중에서 일시 예금에 투자해가지고 내가 이자 수익이 500만 원 생겼다 이 말이야. 요거를 제가 아까 전에 놓쳤어. 그래가지고 뭐지? 마침 또 오타라고 생각할 뻔한 게 여러분 지금 18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거를 내가 풀면서 13으로 잘못 봐서 푼 건가? 이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교재를 만든 지가 좀 돼가지고 아니야 그거 아니고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아니고 이거야. 자 내가 이 차입금을 어디에 일시적으로 뭐 3개월이나 2개월이나 투자를 해서 이득이 생겼다는 거야. 500만 원만큼. 자 그러면 세법은 이렇게 본다는 거야. 오케이. 네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1,800만 원만큼 이자 비용으로 은행에 지급했다. 그럼 1,800만 원만큼 그거는 이 공장을 짓는 데 들어간 거니까 지금 비용화하지 말고 공장이 완성되면 그때부터 감가상각해라 이거라고 했잖아. 그지? 짓고 있는 중에 들어간 돈에 대해서는 나중에 완성된 후에 이 건물이 감가상각하면서 비용화해라 라고 했잖아. 그지? 아직까지 이 건물이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가 아니니까 나중에 건물이 완성되면 그때부터 비용으로 해라 감가상각해서 라는 건데 근데 너 뭐 투자해서 그 돈을 아직까지 뭐 건물 짓는데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어디 투자해서 이익이 생겼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실질적인 비용은 어때? 실질 비용은 1,800에서 이 이득이 난 500만 원만큼 빼야지 이득이 났잖아. 순수한 비용은 1,300만 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지? 이 빌려온 돈을 어디에 투자해서 일시적으로 이득이 생겼다면 그 금액만큼은 이 이자 비용에서 빼줘라라는 거예요. 그죠? 요렇게 정리합니다. 자, 깜짝 놀랐네. 이 800만 원을 제가 3으로 잘못 본 줄 알고 깜짝 놀랐었는데 그거 아닙니다. 오타 아니에요. 자, 1,800만 원 중에서 500만 원만큼 수익이 난 부분은 차감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송금불산입 1,300만 원 유보. 이 1,300만 원만큼에 대해서만 어때? 자산화한 다음에 나중에 비용으로 잡아라. 이 말이에요. 됐습니다. 요거 두 개 적고 올게요, 일단. 지금 여기 두 개는 적었습니다. 1순위. 송금불산입 850만 원 상여. 송금불산이 건설자금 이자 1,300만 원. 오타 아닙니다. 1,300만 원 유보. 오케이. 됐고. 자, 우리 뒤에 요것도 중요하죠. 여기. 업무무관 자산 등의 내역이야. 자,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서 취득한 거. 업무무관 자산은 업무하고 상관없는 자산이 여러분 2천만 원 있대요. 2천만 원 있어요. 그리고 뭐 두 번째. 영업부 직원에 대한 전세자금 대여액이 5천만 원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요거부터 뭐 인정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은 생략한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까 전에 문제 2번에 요 강의할 때 중간에 말했죠.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다면 우리는 그 제재를 두 개 해야 된다는 거야. 뭐?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하고 또 뭐? 인정이자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해서 입금 산입해줘야 된다고 했죠. 하지만 여러분 교수님께서 뭐? 혹시 이 문제를 풀다가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나왔다고 하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인정이자 입금 산입은 안 해도 돼. 하지마. 라는 거예요. 생략한다. 라고 결정했죠. 교수님이. 가지급금에 대한 두 가지 제재 중에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만 적용하라는 거예요. 혹시 뭐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더라도 그 말이에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자, 여러분 일단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두 개가 있습니다. 위에 두 개가 있는데 위에 거부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샀대. 그래서 업무 무관 자산을 지금 회사 갖고 있대요. 업무하고 상관없는 거. 2천만 원 있는데 여러분 제가 위에 if라고 적은 거 이거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하는데 고가로 취득했다고 해봐요. 여러분 요거 지금 뭐야? 우리 지금 이 65회 차에서 많이 나왔던 거.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고가 매입에 대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하지.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일단 감가상각 자산은 아니라고 해봐. 지금 문제 3번 문항 1번처럼. 문항 1번은 감가상각 자산이구나. 문제 2번에서 나왔던 경우처럼 주식처럼 그냥 감가상각 자산 아니라고만 가정하고 말할게요. 어떻게 처리해? 시가 초과분 비싸게 산 그 시가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일단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자산가액을 날려버리지. 시가 초과분을. 그래서 시가로 만들었죠. 시가로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동일한 금액을 어떻게 했어? 동일한 금액을 야 이거 너 만약에 그 특수관계자가 대표이사라고 하면 입금산입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그 금액 동금액하고 어때? 상여로 처리했지. 만약에 주주라면 배당으로 할 거고요. 이렇게 했지? 이거 기억나요? 중요한 건 이거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고가 매입한다면 우리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해가지고 자산을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감액하지. 어디까지 감액해? 시가까지 감액하죠. 그죠? 문제 2번에서는 주식을 시가 2,500만 원인데 시가 2천만 원인데 2,500만 원에 샀었으니까 500만 원만큼 주식을 깎아냈죠. 2천만 원짜리로 만들었잖아. 그지? 그렇게 감액한다고. 지금부터 중요해요. 그렇게 했더라도 지금 우리 업무무관 자산에 대해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계산을 할 거야. 그지? 그때는 여러분 어때? 시가 우리가 날려서 지금 시가로 만들었지. 그게 아닌 그 시가가 아닌 시가 초과분을 포함한 고가 매입한 그 금액으로 적용해서 송금불산입 합니다. 여러분 이따가 옆에 산식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이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송금불산입 때는 지급이자 비용을 더 크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야. 이건 제재를 위한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하면서 송금 산입해서 자산을 깎아냈지. 시가 초과분을 깎아냈어. 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여기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을 계산할 때는 그 깎아낸 시가로 여기 분자에 넣는 게 아니고 산식에 넣는 게 아니고 그 처음에 우리가 비싸게 샀던 거 있죠. 그 금액으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액을 정합니다. 왜? 제재를 위해서 그런 거야. 너 이런 거 사지 말라고 했지? 라고 말하는 거야. 세법은. 알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하면서 고가 매입하면서 송금 산입하고 입금 산입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야. 당연히 하는 거고 업무무관 자산이 있다면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렇게 고가 취득한 경우가 있다면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을 할 때는 고가 매입한 더 큰 금액을 적용해서 우리는 산식을 적용할 거야. 이따 산식 보여드릴게요. 왜? 더 많이 지급이자 송금 불산입 금액을 잡기 위해서. 제재를 위한 거야 이거는. 이 규정 자체가 제재를 위한 거라니까. 알겠죠? 자, 그거 하나. 여긴 여러분 따로 그런 언급이 없어. 그냥 취득가액 2천만 원이고 이 취득가액 2천만 원이 시가보다 비싸게 샀는지라는 언급이 없잖아.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게 if 시가가 1,000만 원이라고 해도 이 문제의 풀이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야. 이해돼요? 시가가 1,000만 원인데 2천만 원에 샀지. 어때? 고가 매입했잖아.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 특수관계인이 지금 그 대표자라고 가정합시다. 어떻게 해야 돼, 우리 공부했던 거 말해봐요. 어때? 송금산입, 자산 1,0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해서 비싸게 산 만큼 날려버리죠. 그리고 입금산입,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1,000만 원 대표자니까 상여. 요렇게 한다고. 요걸 하는 거야. 하고 나서 지금 여기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을 계산할 때는 그럼 세법상 금액이 1,000만 원을 가지고 그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을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제재를 위해서 세법상 깎아낸 건 맞아요. 아까 송금산입 했잖아. 1,0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깎아낸 건 맞지만 제재를 위해서 시가 1,000만 원이 아닌 시가 초과분을 포함한 즉 어떤 금액? 고가 취득한 이 2천만 원 있죠? 이 금액으로 합니다. 무조건. 알겠죠? 세법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 왜? 제재를 위해서기 때문이야. 제재를 위해서. 이 취득가액을 크게 볼수록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되는 금액이 커지거든요. 이따가 산식을 보여드릴게. 그렇기 때문에 고가 매입했다면 그 금액으로 하는 겁니다.
더 낮은 시가가 아니라 나올 수 있어, 우리 시험에. 자, 그리고 밑에 봐봐. 영업부 직원에 대해 전세자금을 대여해 줬대요. 자, 여러분 이거 기억납니까? 우리가 문제 2번, 문제 3번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그 법인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중소기업이라고 했죠. 중소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가 여러 가지 있었고, 우리가 그걸 적용하는 거를 우리가 연습했잖아, 지금까지. 손익귀속식이라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한 가지 또 더 말했던 거 있습니다. 저기 정리되어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원래 회사가 여러분, 전세자금, 혹은 주택 구입하는 데 쓰려고 직원이 주택 구입할 거야. 혹은 전세자금이 필요해. 그래서 빌려준 거는 여러분, 그거는 업무 무관 가지기금으로 봅니다. 알겠죠? 그런데 단 중소기업은 직원한테 주택 구입 자금, 전세 자금을 빌려줬다면 업무 무관 가지기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야. 업무 무관 가지기금으로 보지 않으니까 지급이자 송금불상 대상이 아니야. 결론은 이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공부해야 돼. 우리는 시험에서 중소기업을 계속 볼 거야. 그죠? 우리 시험에서는 중소기업을 가정하고 지금 나올 거기 때문에 전세 자금을 빌려줬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업무 무관 가지금으로 보지 않는구나. 부당하다고 보지 않는다 이 말이야. 취지는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은 그렇게 자금적인 여력도 많지 않은데 직원을 위해서 직원이 주택을 사려고 하거나 전세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회사 차원에서 돈을 빌려줬다면 그거는 어때요? 봐줄만 하다라는 거야. 훌륭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업무 무관으로 보지 않을 만큼 훌륭하다. 기업아라고. 중소기업이 자금도 여의치 않을 텐데 이렇게 직원을 위해서 주택 구입 자금과 전세 자금을 빌려줬다면 그래 업무 무관하다고 보지 않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중소기업이 아니라면 제재합니다. 업무 무관한 걸로 봐요. 중소기업에 대해서 봐주는 거야. 특례로. 알았죠? 자, 여러분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그리고 방금 잠깐만요. 지금 제가 말했던 거 문제 2번 제일 앞에 우리가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 적용할 때 쭉 정리할 때 제가 했어. 여기 문제 2번 앞에 몇 페이지야, 여러분? 15페이지. 제가 15페이지 읽으면서 설명을 했었어. 여기 중소기업에 대해서 특례가 이런 게 있습니다. 접대비 한도가 기본 한도가 1,200만 원이 아니라 3,600만 원이고요. 손익귀속시간은 이런 특례가 있어서 실제로 풀 때 다 적용해 드렸지. 그리고 여기 마지막 이게 있는 거야. 여기 3번. 회사가 직원에게 주택 구입 자금 혹은 전세 자금을 대여해 줬더라도 중소기업이라면 그 대여한 금액을 업무 무관한 걸로 보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거지. 송금불산입,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이나 혹은 인정이자 계산을 하지 않아. 35페이지 문제 3번, 로마자 3번, 문항4. 지금 이거에서 왔잖아, 우리가. 여기랑 이어지는 거라고. 공부할 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세요. 여기랑 지금 확인시켜 드리는 거야. 제가 여기 몇 페이지라고 15페이지 하면서 설명드렸던 거를 지금 이제 풀이로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세요. 확인됐죠? 몇 페이지니? 돌아와. 여기죠, 여기. 돌아왔습니다. 35페이지. 돌아왔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교수님께서 인정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은 생략한다 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 결국 이 전세자금 자체를 업무 무관 가지금으로 보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급이자 송금불산의 대상이 아니라고. 즉 인정이자 대상도 아니거든요. 인정이자 대상도 아니라서 자 결국은 어때? 제재할 게 없다는 거지. 업무 무관 가지금 제재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요거는 제가 살짝 확인해 봐야겠다. 지금 이게 개정사항이라서 제가 지금 이 주택자금을 업무 무관 가지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게 인정이자 대상까지도 아닌지를 제가 요거까지 확인을 못했거든요. 요건 제가 확인하고 다음 회차 강의할 때 요거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요렇게 정리합시다. 제가 확언할 수 없으니까 지금은. 자, 전세자금 대여액에 대해서 중소기업은 오케이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으로 보지 않을게 괜찮아 라고 했고 인정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은 생략한다고 했으니까 지금 할 게 없죠. 그죠? 요거 제가 확인해서 추가적인 강의할 때 설명드릴게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업무무관 가지금에 대해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도 할 게 없고 인정이자에 대한 세무조정은 생략한다고 교수님께서 하셨으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여기 전세자금에 대해서 할 게 없어요. 지금 우리는. 오케이 넘어갑시다.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만 하면 된다는 거야. 풀이 볼게요.
자, 위에 1순위, 3순위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은 마스터했죠? 됐어요. 됐고, 여기를 풀 겁니다.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이자지, 요거를 체크할 건데, 우리 지금 여기 봐봐. 여기 X 친 거, 지금 산식 자체는 이렇게 돼요. 1600만 원이죠? 1600만 원은 여러분, 어떻게 돼? 지금 여기, 선순위에서 부인된 이자 있죠? 지금 우리 회사가 지급한 이자는 850만원, 1600만원, 1800만원, 이거 다 더해봐요. 850만원, 1600만원, 1800만원. 결국 이거 3개 다 더하면 4250만원이죠. 이 중에서 여러분, 먼저 선순위에서 부인된 거 뭐예요? 이 850만원은 1순위에서 부인됐고, 이 1800만원은 어때요? 3순위에서 부인됐죠. 그죠? 물론 우리가 송금불산입 자체는 여기서 1300만원으로 했지. 그지? 송금불산입한 그 금액 자체는 1300만원이지만 선순위 이자를 뺄 때는 1800만원 전체에 대해서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4순위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업무무관 자산에 대해서 송금불산입을 할 때는 앞에서 이 1800만원 전체에 대해서 부인한 걸로 봅니다. 알았죠? 뺀다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4순위에서 체크하면 된다고요. 결국 남아있는 게 1600만 원이죠. 이 1600만 원 지급한 이자, 지급이자 1600만 원 중에서 얼마를 우리가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제재로서 부인할 것이냐. 그걸 찾는 거예요. 알겠죠? 잘 따라오고 있죠? 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에서 먼저 부인된 이자는 이미 100% 부인됐으니까 뺄 거야, 얘들은. 부인된 거 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로 업무무관 자산 비율만큼 전체 차입금 중에 업무무관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송금불산입 할 거라고. 그죠? 자, 지금 말한 식을 이해하셔야 돼. 1600만 원은 선순위 부인액들을 빼고 남아있는 이자, 자녀 이자 비용이에요. 1600만 원. 이 중에서 얼마를 우리가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할 거냐라는 거지. 뭐예요? 분모의 차입금 전체. 물론 선순위에서 부인된 차입금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36,500 저게 결국 이거잖아. 이거 365억을 말하는 거죠. 365억. 지금 이 위에 1번, 3번에 있는 첫 번째 칸과 세 번째 있는 칸에 있는 차입금 적수는 이미 부인됐잖아. 얘들은 가져올 필요가 없다고. 얘만 가져오면 돼. 365억만 가져오면 돼요. 자, 이 중에서 이 분모, 이 중에서 뭐예요? 이 중에서 업무무관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 결국 어때요? 2천만 원으로 1년 내내 갖고 있었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73억이야. 73억이야. 그리고 여러분 아까 제가 결론을 내려드렸는데 업무무관 우리가 주택 중소기업 직원한테 회사가 빌려준 주택구입자금 혹은 전세자금을 빌려준 거는 업무무관 가지금권을 보지 않으니까 여기 들어갈 건 X인 거야. 중소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고 했어요. 오케이. 이렇게 되니까 어때? 분모에 36,500, 분자에 7,300. 자, 표현을 365억 분의 73억. 이걸 문제 삼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요거 산식으로 잠깐만 표로 해볼까요? 표로. 이렇다는 거예요. 대처대조표를 그린다면 회사가 선순위 부인된 건 생각하지 마. 자, 차입금이 적수로 표현하자면 365억이 있어요. 근데 지금 업무무관 자산의 적수가 업무무관 자산의 적수가 2천만 원 곱하기 365일이니까 어때요? 73억. 2천만 원 곱하기 365일 하니까 73억이죠. 73억. 이걸 제재하는 이유가 어떻다고요? 어떻다고요? 이자 비용 1,600만 원인데요. 자, 이거를 부당한 비율만큼 부인한다고. 어때요? 자, 아까 설명했던 게 이런 게 그죠? 야, 너희 회사 차입금 이만큼 있잖아. 365억만큼이나 차입금이 있는데, 야, 업무 무관한 자산을 특수관계자로부터 73억만큼이나 샀냐? 이 차입금 중에서 이 73억, 이만큼 네가 지금 갚아도 모자랄 판에 이런 업무 무관한 자산을 사고 있을 때냐 너? 이렇다고 했지? 그러니까 전체 차입금 중에 업무 무관 자산이 차지하는 이 비율만큼은 문제 삼겠다 이거라고 했지? 차입금이나 갚지 그런 거 왜 샀어? 라고 했다는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비율로 계산하자면 이렇게 된다고. 숫자로 하면 365억 분의 지금 문제 3 업무 무관 자산의 적수 73억. 이만큼만큼은 이자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 비율만큼은. 취지 이해되죠? 요렇게 하면 어때요? 이 1600만 원 이자 비용, 남아있는 이자 비용 중에 320만 원만큼을 부인하겠다는 거지. 소득 처분은 뭐예요, 여러분? 송금 불산입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이자 320만 원, 기타 사유출. 기타 사유출이라는 거 소득 처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제가 늘 말하죠. 이 계산하는 게 여러분 기억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뭐부터 할 수 있어야 돼? 송금 불산입 업무 무관 자산의 이자. 계산은 기억이 안 나서 못했어. 이거는 적어야 된다고. 소득 처분. 기타 사유출이라는 거. 업무 무관 자산의 이자를 송금 불산입할 때 그 소득 처분은 기타 사유출이다. 이 소득 처분들 절대 놓치면 안 돼. 이거 하나하나가 다 부분 점수라고. 숫자는 못해도 이 소득 처분은 적어야 돼. 여러분. 알았죠? 자, 됐습니다. 여러분, 요거 이제 적고 올 거야. 39페이지. 세 개 다 뭐예요? 세 개 다 가산 조정이죠. 그지? 세 개 다 요거 갖다 적고 올게요. 송금 불산입 요거 850만원, 1300만원, 320만원. 자, 가산 조정. 여기 다 가산 조정이죠. 가산 조정 39페이지 다 가산 조정이죠. 입금 산입 및 송금 불산입. 세 개 다 적을 거예요.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 850만원 상여. 건설 자금이자, 여러분 아까 요거 때문에 깜짝 놀랐어. 5톤 줄 알고. 아니죠. 일시 수익 본고 500만원 뺀, 1800만원에서 500만원 뺀, 1300만원 유보. 1300만원만큼 유보. 업무 무관 자산의 이자 320만원만큼 뭐? 기타 사유 유출. 됐죠? 오케이. 39페이지에 옮겨 적고 왔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우리 마지막 문항 5번 문항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